안녕하십니까. 자, 6월 우리 공인인사 법령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해설을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 모의고사는 일단 출제의 각도는 시험 수준에 맞추는 걸로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중하급의 문제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상급의 문제 정도는 한 3개 정도, 이 정도가 있었고요. 박스형은 전체적으로 10개가 나갔습니다. 10개가 나갔고, 요즘 우리 40문제 중에 박스형이 10개 이상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통상 11개 정도를 내는데 10개 정도로 냈고요. 아무래도 초창기 모의고사 보니까 이제 난이도 자체는 중하급이지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법령 쪽에서는 약 33개 정도가 출제됐고요. 실무 쪽에서는 약 7개 정도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 중에 이제 법령 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쪽에서는 5개 정도만 출제했고요. 올해 시험에서도 역시 신고법이 한 5개 이상은 출제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1번은 이제 용어의 정의 문제인데, 이 용어의 정의는 지난 31회 때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요, 일단은 문제 유형이, 용어의 정의 문제 유형은 일단 세 가지로 구분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크게 나누면 2가지죠. 단순형 문제가 있어요. 법제 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이 단순형을 응용하여 내는 문제 유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용하여 지금 출제한 건데, 기출지문들 많이 섞였기 때문에 쉽게 플러스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1번은 자격 취득 후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개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인사죠. 1번 지금 맞고요. 2번,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특정 물건에 대하여 특정 행위만 계속반복적으로 소개했다.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지문 잘 아십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인사가 아니죠.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사입니다.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 부동산에 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이제 알선을 했습니다. 중개라는 거죠. 역시 기출지문이었는데, 환매 자체는 되사오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환매 계약은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같이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가 맞고요. 5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지금 최근 자주 내는 지문인데 응용된 지문이죠. 공인중개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이에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인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속 공인인사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중개 업무를 수행해도 역시 소속 공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의 종류는 2가지가 있잖아요.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고 직원인 소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이자는 이제 소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지문이었어요. 주의해 주시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문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박스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판례의 태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기억 대토권입니다. X죠. 니은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사의 노하우, 권리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다음 디귿, 완성되진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이게 분양권이죠. 그러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5고요. 리을,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정착물이라 볼 수 없고 쉽게 해체된다는 얘기죠. 나아가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역시 X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물에 해당하는 거는 디귿뿐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골랐을 걸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올해 지금 출제 순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정책심의위원회는 짝수의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28회, 30회, 그 다음에 이제 32회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지금 나갔는데요.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죠.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단은 국토부 제1차관이 하는 거죠.
1차관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럼 위원들은 누가 임명 위촉합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 위원회 임명 위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수인데, 위원회 수를 따질 때는요, 위원장 1인은 무조건 포함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치면 둘이 18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19이거든요.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은 18로 기억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죠. 맞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는 시도사항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은 공인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했을 때는 일단은 시도의사는 2의 8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일단 맞고요. 또 여기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중개보수의 변경, 중개업의 육성,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증 금액을 높인다. 그럼 여기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문이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사후의결을 거쳐야 한다. 틀렸죠? 사전의결이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일단 정답이 됐고요. 기타 심의의결 사항이 뭐냐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절대평가 방식인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또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는 게 상대평가고요. 그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요게 심의의결 사항인 거. 뭐 기타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관련돼 있다. 그럼 지책사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뭐 자문을 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대리한 적이 있다. 그럼 관련자고 안건의 위원이 관련돼 있으면 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이제 이거 회피해 줘야 되죠.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지책사유에 해당됐는데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만약에 당사자가 기피 신청했잖아요. 저 위원은 지책사유에 걸려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여부 이것도 의결사항이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5번 점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죠? 국토부 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여기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등록으로 넘어왔어요. 이 등록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출제를 잘하는 부분인데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기억을 살려보면요. 아주 잘 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은 먼저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7가지 업무가 있죠.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있어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요.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리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자요. 공인인사해야 되죠.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이다? 제외다.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자격증이 있단 없든. 이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죠.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에 해당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이요.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이 한다. 틀렸죠?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2번 사업 목적에 부동산 중개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즉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6가지 업무 이걸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 하는데 관상차분 경위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분사함수로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된다. 분사함수는 요건이 아니죠.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래 틀렸고요. 4번 질문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바로 X는 나가야 되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여야 된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공사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 질문.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자, 이게 함정이었죠. 상법상 회사이거나예요. 그럼 상법상 회사 같으면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고 합자회사 한명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틀렸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된다. 단 사회적 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죠. 사회적 동조합은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등록 기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5번으로 내려갑니다. 결격 사유. 역시 매번 내는 문제죠.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전형적인 문제 이유 나왔는데 일단은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성년 의제가 됐든 안 됐든 미성년자는 중개업종사 금지. 결격이고요. 그다음에 선고유예 보셨죠? 니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이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결격입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예요.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서 빠져있죠. 전엔 결격이었는데 뺐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파산자를 말하죠. 이자가 복권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답니다. 복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복권이 됐다면은 결격에서 벗어났죠. 예, 그래서 디귿짐은 벗어났습니다. 이게 결격 아니고요. 리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죠.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 그러므로 지금 결격에 해당한 자가 됐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정답은 기억과 리을 이자 결격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선고유예는 기억했고요. 파산은 복권이 되면 벗어난다는 거 기억했고요. 피한정 피성년 후계인은 결격인데 이들은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종료 심판 즉시 벗어나요. 3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파산자도 복권되면 바로 벗어나고요. 피특정 후계인이 있죠. 피특정 후계인은 이자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특정 사무에 대하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니까 이자도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 있죠. 파산자가 결격이지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 정도 일단 감을 또 잡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결격 문제를 받고 6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와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중개 업무 파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내는데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습니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한 문장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사가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대표주자는 지금 현재 지역농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3가지는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봐요.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우리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원 중에 공인인사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죠. 두 번째 특례. 특수법인이 분사함 설치할 때 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특례. 다음 세 번째 특례죠. 보증 설정에 대해서 원칙 특수법인이니까 2억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지역농협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고요. 그러면 2번 지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하나부터 10일 내 하면 되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3번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원은 공동사용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안 됩니다. 본인이 다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은 또 안 되죠. 다음 4번 지문이요. 관할기업 외로 중개사무소 옮겼어요. 그럼 이전 위반했던 사유로 행정처분 누가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이 점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로 이전했어요.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판 직접 철거하는 거예요. 그럼 간판 철거 사유는 중개업을 안 할 때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거나 또는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했어요. 그러면 직접 철거하는 겁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이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명칭도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쓰고요. 5개 광구문을 설치할 때 5개 광구문은요. 광구와 구분하기 위해서 꼭 명심할 게 간판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5개 광구문은 간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쓰라고 그랬죠.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1번 지문이에요. 게시에 관한 사항인데 등자보수를 게시해야 되죠. 게시는 꼭 명심할 게 원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이에요. 이때 소공자격증 원본 포함이죠. 나아가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등자보수를 게시한다.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오고 그럼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사항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 법령 쪽에서 사업자 등록증 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된다. 다 틀렸어요. 2번 질문. 개업공사는 그의 소공사의 공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맞았네요. 개공이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반드시 개업공사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틀렸죠?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5개 광구문을 설치할 때 성명을 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에는 성명 쓰라는 얘기가 없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쓰라고 그랬죠. 다음 4번 지문. 간판 철거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등록관청이죠. 전형적인 지문이고. 그래서 이런 게 안 보이시는 분은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떴잖아요. 그럼 밑줄 긋고 체크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다 보입니다. 5번 지문.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의 간판에 부동산 카페라고 명시한 것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판례의 태도를 물었는데요. 부동산 카페, 그 다음에 발품 부동산, 사무소 간판에요.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을 쓴 겁니다. 이게 유사명칭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 문제가 됐는데 유사명칭으로 최종 대법원이 판단했죠. 그래서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건 유사명칭이었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써갖고 다녔어 명함을 이것도 사칭으로 처벌했죠. 자, 그래서 5번 역시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갖고 벌금 100만 원이 나갔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표시광고로 넘어왔는데 표시광고도 지금 현재 개정이 대폭돼 있고 매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해갖고 같이 다 기억을 해두시고
제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제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금지행위와도 연결돼 있죠. 광고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성명, 소연 등이죠. 그래서 이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으로서 일단은 공통적인 사항이 성명, 소연 등이에요. 이름이 소연 등이란 얘기입니다. 성명 나가야 되고, 명칭 나가야 되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나가야 되고, 연락처 나가야 되고, 등록번호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죠. 이게 공통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근데 인터넷 광고한다. 그러면 이 공통사항에다가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항들을 암기하는데, 인터넷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거꾸로 기억하면 돼요. 건물의 구조는 명시된 바가 없어요. 건물의 내진 설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소지 나가야 되고요. 욕실의 개수, 방의 개수 다 나가야 되죠. 주차 관리비 다 나가야 됩니다. 주차 대수 관리비 다 나가야 되고, 건축물의 방향도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내진 능력은 확인 설명서에만 있지 광고할 때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그럼 5번 질문이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 나가야 되죠. 성명, 소연 등. 인터넷 광고할 때도 공통사항은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할 사항은요. 중개대상 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뭐 거래 형태 다 나가야 되죠. 가격, 면적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명시하지 않으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5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다. 이때는 1-1.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도 주는 거죠. 그래서 광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겸업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겸업의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 모두 고른 것을 그랬는데,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죠.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용 제공.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그 다음에 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관리대행이든 분양대행이든 주상만 낸다. 주택과 상가만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담은 부동산 상담입니다. 증권, 투자 컨설팅 이런 거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개공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경공매 알선들이 할 수 있고,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 자체는 못해요. 이 용역의 알선까지만 되죠.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의무적 등록 취소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 할 수 있죠? 5. 이사업체 알선 할 수 있죠? 5. 근데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불가죠. 이건 개공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공장용지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이든 관리대행이든 주상만 낸다.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공장용지의 분양대행. 공장용지는 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기억과 니은 뿐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0번 문제 내려갑니다. 전형적인 고용인에 관한 문제고, 고용인 매번 출제하고 주로 고용신고와 종료신고를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갑은 중개보존 을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그럼 갑은 을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자, 근데 을과의 고용관계 종료됐어요. 종료신고는 며칠 내야 돼요? 이때는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정답이었습니다. 7일이 아니죠. 그럼 3번 질문이에요. 을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종료신고가 전자문서가 되느냐? 이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규정 없으니까. 실무적으로는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되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의 업무상행위는 갑의 행위로 본다. 이것도 생각보다 이 질문 잘 물어봐요. 우리 법 15조 2항 조문이죠. 업무상 행위를 갑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하는 거 아닙니다. 5번 질문. 을은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에 어떤 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직무교육. 소속공사는 고용신고 전에 무슨 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11번 내려가죠.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나왔는데 1번입니다. 등록인장의 변경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서류를 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건 뭐 이해를 좀 요하는데 우리 그저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할 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등록증에 도장을 찍는 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경우 휴업신고, 폐업신고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휴폐업신고 자체는 전자문서를 안 받아준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인장 등록 있잖아요. 변경 등록.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데 전자문서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첨부 서면도 전자문서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원본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 지문 맞고요. 뭐 휴폐업 신고는 원본 첨부하고요. 종별 변경할 때도 원본 첨부하죠. 근데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한다. 지정 신청할 때는 등록증 500장 이상 사본 첨부하는 거예요.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유일한 케이스도 바로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죠. 이때. 자, 그러면 2번 지문이에요. 소공이 등록할 인장은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한다. 73.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73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성명 플러스 73이에요. 다음에 3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조는 외국인을 고용한대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서 첨부하게 돼 있죠. 우리 고용신고할 때 있잖아요.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돼요. 그냥. 자격증 직접 확인하고요. 소공이라면. 그리고 결격, 내국인이라면 직접 다 확인하죠. 또 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돼요. 다만 외국인이었다. 그럼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맞고요. 4번 지문이에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광고와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하고 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탁을 했어요. 현재 지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은 분기별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죠.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기본 모니터링. 그럼 이때는 이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 계획서 내야 되고요. 매년 12월 30일까지 내줘야 되고 계획서. 이 계획서에 따라 기본 모니터링을 수행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죠. 끝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15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죠. 3개월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 며칠? 30일로 기억하면 돼요.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이다. 그러면 수시 모니터링은 절반이죠. 15일 내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결과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이 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야 되겠죠. 조사 조치 결과 보고해야 됩니다. 요게 며칠? 이게 10일이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숫자가 30, 15, 10 이렇게 하시고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았어요.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에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 줘야 되죠. 그리고 5번 지문은 그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았어요. 그럼 등록관청, 시도지사는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며칠 내에 피드백하라고요? 10일. 10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그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5일이 아니고 10일이에요.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바로 15일이죠. 자, 그래서 11번, 5번 정답이었고요. 이제 12번으로 가볼까요? 휴표 문제.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죠. 3월 이하 휴업할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죠. 맞고. 2번 질문. 휴업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질병 징집 취약이 있죠. 이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 최장 기한의 제한도 없습니다.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및 폐업할 수 있죠.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중기업의 폐업 신고한 경우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부분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쯤 이제 중간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잘 안 보인다. 4번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까다롭게 물어본 겁니다. 중기업에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에 폐업 신고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기업에 폐업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론적으로는 중기업에 대한 폐업 신고 해버리면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한 걸로 간주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기업에 대한 폐업 신고서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주겠죠.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내면서 중기업에 대한 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럼 세무서장이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주면 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했다 하여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간주되는 건 아니에요. 신고서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분은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자, 5번 질문이에요. 휴업 및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인정되고 전자문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잘 묻는 게 이거예요. 휴폐업 신고는 안 된다.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건 전자문서가 되죠. 그 점 이해하시고 휴폐업 신고를 안 할 거는 100만 원 이하와 과태료. 신고 위반은 일단 100만 원 이하와 과태료죠. 6월 초과하는 무단 휴업했다. 그럼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제재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 1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전속 중기계약제도. 역시 중기계약제도 있잖아요. 매번 출제하는데 참고로 이것도 작년 시험에서요.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사 서식을 물어봤어요. 공통점을 물어봤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바람에 작년에 중기계약제도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1번 지문에 바로 정답 배치했는데 전속계약은 공사 업령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 체결해야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3년간 보관할 것. 이거 위반했잖아요. 업무정지죠. 그다음에 정보공개,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 내 정보를 공개할 것. 이것을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제재도 꼭 구분해 두세요. 서류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관을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다. 확인설명서, 전속계약서, 거래계약서.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네,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임의적 등록 취소다. 7일 내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한 거예요. 피해줄 우려가 있으니까 의뢰인에게. 자,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고요. 2번입니다. 우리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에요. 소공이 모든 소공도 아니죠.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우리 소속공사는요. 다른 서류에는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다. 개공도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있잖아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공입니다. 전속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틀렸죠? 전속계약서는 소공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아십니다. 전속계약서 몇 년 보존해야 돼요? 3년이고요. 5년 보존은 거래계약서죠.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전속계약 이후에는 3개월 원칙으로 하고 당사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예, 아주 잘 내는 질문이고. 5번 질문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죠? 임대차 전속 의뢰받았어요. 공시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았다. 공시가는 공개할 정보가 아니고, 그 다음 이제 공개할 정보여서 권리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예요.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속계약제도에서는요, 공개할 정보, 그다음에 전속개공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1번이었어요. 그럼 14번 문제 내려갑니다. 뭐 최근에 이런 문제 유형을 낸 적이 있는데, 우리 박스형 11개 정도 낸다고 그랬죠? 박스형 중에 꼭 문제 유형이 있는데, 박스가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대신 지문들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박스형은 출제할 때요, 유형이 괄호형, 지금 나오고 있는 괄호형 하나, OX형 하나, 그리고요 몇 개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몇 개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옳은 것 몇 개냐, 틀린 것 몇 개냐,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한두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찾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형이 이제 보통 10개 이상을 출제하고 있죠. 최근 시험은 계속 11개씩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는 지금 10개를 출제했는데 괄호형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지정 신청 받았어요. 지정은 30일 내에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지정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정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 검토하여 요건을 적합했다.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서 나와버려요. 그러면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설치 운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지정까지는 며칠? 30일이죠. 그리고 지정을 받았잖아요.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 재정 승인 받아야 되죠. 이거는 3개월이에요. 그리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죠. 받은 날로부터 설치 운영은 1년 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절차는 30일, 3개월, 1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33, 1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지금 갖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거부터 긴 것 순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정은 30일 내에, 두 번째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내에, 세 번째 1년 내에 설치 운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됐거든요. 그럼 운영규정 재정 승인을 3개월 내에 안 받았거나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운영규정 관련 사항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14번 이제 3번 정답이었고요. 작년 시험에서는 지정 취소 갖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정확하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지정 요건에서는 숫자 5 빼기는 3이죠. 500명 이상 가입 비용 신청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 각 30명 이상. 그래서 5 빼기는 3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정보 처리 기사 1명, 공인인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가십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이에요.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요즘 확인 설명 시기, 보증 설정 시기, 보증을 설명할 시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야 되죠. 확인 설명은. 그러므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소공사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긴가민가 하셨죠? 소공이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중개사법은 연습을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금기사항이요, 장난을 어디서 쳤을까 찾으면 안 돼요. 찾으면 안 되고 쭉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답이 보이게 돼 있죠. 2번 정답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사 확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시험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쉽게 보이는 문제가 많아요.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 후 그 근거 자료를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는 게 아니고 제시까지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제시까지만 하면 된다.
4번 질문. 개업공사는 반드시 중요한 확인서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틀렸다는 거 보였어요? 반드시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냥 쉽게 봤는데 반드시 그럼 빼고 확인 설명서는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틀렸어요?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역시 틀렸어요. 전자문서로 3년간 보존해야 된다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거나 다 빼버리거나,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 그럼 맞는 걸로 가야 됩니다. 원본을 보존해야 된다. 틀렸어요.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상관없어요. 나아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의무 자체도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정확하게 내버리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는데 반드시 원본을 3년을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의무도 없고요. 사본을 보존해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틀렸고요. 5번 지문입니다. 이거 제재 꼭 기억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개공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거. 근데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소공은 뭐예요? 자격 정지.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제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내려갈까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사항 꼭 암기해야 되죠? 우리 거래계약은 인표로 출발하죠? 거래계약은 인표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기법이 따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필수사항은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자 들어가야 되죠. 거래금액 들어가야 돼요. 물건의 인도일시도 들어가야 되고 권리 이전의 내용.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 기재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도일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권리 이전의 내용,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고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기재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중개 보수도 필수기사항이 아니죠. 취득 관련 조서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1번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들어가야 되고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기사항입니다. 이건 3번이죠. 정답입니다. 그럼 물건의 인도일시,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 그 약정사항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번, 3번이 정답이었고요. 17번 내려갈까요? 손해배상과 보증설정. 이 말씀드렸듯이 보증설정 시기, 설명의 시기 아주 잘 묻는데, 보증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에 대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될 때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주의해 주시고, 그럼 1번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아셔요? 사무소 제휴했다, 손해봤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 내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다 나왔는데, 기간이 만료됐다고 나왔잖아요. 설정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그대로 풀면 돼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7일 내 보증을 재설정하여 신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시면 돼요. 다음 3번 지문이요.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를 배상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15일이 연결돼야 돼요.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돼요. 그래서 15일이 나와야 된다. 이게 재가입 보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역시 3번님은 틀렸고요. 4번 지문입니다. 이제 변경이 떴죠. 그러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을 중간에 변경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과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거 연습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간 만료가 다음 만료일, 손해배상이 뜨면 15일이죠. 원래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서는 15일이 딱 이게 유일했었는데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15일이 늘었죠 지금. 그다음 이제 변경 떴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님은 틀린 거예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을 해지한 후에 10일 내에 공제 다시 가입하여 등록한테 신고한다. 틀렸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변경 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해야 되죠. 자, 다음에 5번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시지 않습니까? 공탁으로 보증 설정했어요. 폐업 사망하더라도 몇 년?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가 지금 현재 우리 많이 늘었죠. 그래갖고 이제 14가지가 되는데 이 금지행위의 종류는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있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1번 지문이에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중개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면 안 되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럼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의뢰인이 계속되니까 직접거래죠. 직접거래입니다. 다음에 2번 지문이에요. 투기조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다. 전매 차익을 못 올렸다 하더라도 이건 투기조장으로 처벌한다. 3-3이고 3번 지문이에요.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죠. 작년에 들어온 행위죠. 그래서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 제한했다든가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그럼 역시 3-3입니다. 그러나 이제 4번 지문이에요. 개공사가 상가의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이게 상가 분양계약서 아닙니까? 상가 분양계약서는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 금지행위에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죠.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금지행위 아니었습니다. 다음 5번 지문이에요. 아파트 대표자 단체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했다.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이거 가격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금지행위가 맞습니다. 3-3이었죠. 이거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4번이었습니다. 금지 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주로 묻기 때문에 이제 판례 같은 거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냥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제가 조금 있죠. 그 부분이.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 신고센터죠. OX형으로 지금 나가봤습니다.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죠. 맞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그럼 맞고요. 2번 니은 지문이에요.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맞아요.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한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제 한국인터넷광고위원회 위탁받았다 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센터는 달라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이때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국토부 장관이 이자에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신고센터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여기서 접수를 해요. 이거는 서면으로만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를 접수를 하면 시도지사 등록관청에다가 이자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신고센터가. 해야 한다예요.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고센터죠, 이거는.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요. 신고센터가 요구하죠. 그러면 피드백을 신고센터에 하는 거예요.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며칠이겠습니까? 10일이죠, 이거는. 이건 모니터링하고 똑같은데 상대방이 틀려요.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10일 내에 피드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접수된 사항,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죠. 매월 10일까지 이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매월 10일까지.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의 신고센터는 10이에요. 10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디귿 지문은 역시 맞죠, 그럼?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암기법이 따로 계실 텐데 시세 교란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행위, 이건 개공 등의 금지행위고, 그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를 했다든가,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이건 이제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는 금지행위죠. 이게 바로 유가강제 방해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죠. 이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 내려갑니다. 중개보수 문제. 작년에 보수에 대해서는 이론을 2문제를 출제했는데 어쨌든 이론 문제, 계산 문제 하나가 이제 출제 빈도를 갖고 있고요. 1번 집은 알아보셨죠? 상가라든가 토지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국토교통부령이 그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죠. 맞고. 2번 지문이에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예요. 임대차라면 일방으로부터 0.4%. 맞죠? 매매는 0.5%.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복합 건물인데 주의하셔야 되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었다.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에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이때는 주택 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1층이 상가였고 2층이 주택이었는데 주택도 50제곱미터, 상가도 50제곱미터 둘이 같다면 전체에 대한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에 대한 중개선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됐습니다. 주택 외가 아닙니다. 다음에 4번 지문이에요. 이거 점유 계정이죠. 동일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 간의 동일 기회. 세 가지 다 체크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에 함께했다. 그럼 이때는 매매에 관한 금액만 적용하죠. 자, 4번 맞고요. 5번 지문이에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죠. 잔금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 지문으로 지금 빠진 게 이거 엄청 잘 내죠.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렸어요. 그럼 어디 기준에 됩니까? 사무소 기준으로 통일했죠. 이 부분 엄청 더 잘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2번, 4번 지문, 3번, 4번 지문 이제 요거 잘 내는 지문이고요. 5번 지문도 보수 지급 시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1번 지문은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죠. 이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먹고 21번부터 볼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